자, 이른바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의혹의 핵심이 있는 인물인 만큼 각종 로비 정황이 확인될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저희가 앞서서 이제 오늘 출석한 화천대유 대주주죠. 김만배 씨의 발언도 함께 저희가 들어봤었는데 어쨌든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오늘 검찰의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네. 먼저 변호사께서 오늘 수사에서 검찰이 살펴볼 내용이 많을 텐데 김만배 씨에게 어느 부분에 가장 집중할지부터 좀 짚어보죠. 사실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라고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고 예. 지금 천화동인 1호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로비를 위한 창구로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사실상 준 것이 아니냐. 예. 거기서 이득이 난 부분을 뭐 700억이니 그 절반이니 뭐 말은 엇갈리고 있긴 하지만 네. 천화동인 1호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465만 원의 자금을 넣고 1,200억이 넘는 배당금을 타간 그런 법인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금액과 관련해서 지금 뭐 정영학 회계사니 뭐 정모 변호사니 계속해서 진술서나 녹취록을 낸 내용을 보면 예. 이 천화동인 1호에서 만들어진 자금 그중에 한 700억 원이 유동규 씨한테 귀속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 이건 로비 자금이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사실 몇백억 원대의 자금을 로비 자금 내지는 뇌물 성격으로 줬다라는 말은 사실 자금 흐름이 실제로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그 실체를 규명하기가 어려운데 예. 실제로 이 화천대유 뭐 천화동인 기타 등등의 이 사건과 관련해서 관여한 사업자들이 50억 원을 실제로 퇴직금 명목으로 정치인의 아들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윤곽이 아주 흐릿한 것만은 아니다. 이런 기타 등등의 사정을 오늘 조사를 통해서 수사기관, 검찰이 밝혀내려고 할 겁니다. 맞습니다. 액수가 워낙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검찰이 들여다볼 부분이 또 관계도 복잡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좀 중요한 오늘도 조사가 될 것 같은데 평론가께서 보실 때 오늘 어떤 부분에 가장 검찰이 집중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700억을 이제 받기로 한 것이냐에 대해서 예. 지금 뭐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예. 유동규 전 본부장이 받기로 했다는 게 예를 들면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화천대유구 관계자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설계를 해주고 예.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로서 이제 받기로 한 것이냐 그 연장선에 나온 문제이냐. 아니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로서 거기에 대한 수익 배분을 요구한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게 지금 말씀드린 이제 실소유주 논란 그것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예. 또 정관계 로비 의혹이 지금 있는 것이죠. 이 정관계 로비 의혹에서는 법조인이나 정치인이나 또는 이제 제3자에게 이제 전해진 이런 여러 가지 자금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봐야 될 것인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정영학 회계사의 어떤 그 녹취록에 등장하는 부분들을 보면 이 시의회 의장에게는 예를 들면 30억을 줘야 되고 시의원에게는 20억을 줘야 된다. 그래서 좀 합치면은 뭐 한 350억 줘야 된다. 뭐 이런 실탄이 350억 정도 있다. 뭐 이런 대목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로비로 쓰여진 것인지 그리고 이 로비 자금이라는 게 총액 350억이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게 성남시 의회 수준에서만 지출이 된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은 이제 정치인들이나 이런 예. 쪽으로 간 것인지 규명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정관계 로비 의혹도 있지만 법조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출을 한 부분에 대해서 네. 이 법조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고 또 그들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한 것이냐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필연적으로 또 제기되는 의혹이 이 재판거래 의혹입니다. 그래서 김만배 씨가 이제 이른바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만나서 현직일 때 만나서 이 이재명 지사의 어떤 이른바 재판거래 이런 것에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오늘 출석할 때는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자금 흐름이라는 게 실제로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리고 그 대가가 어떻게 이제 제공됐느냐 이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집중할 걸로 이 수사가 집중될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아마 굉장히 오늘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보니까 이게 오늘 김만배 씨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지금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이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특정인이 의도적으로 또 뭐 녹음하고 편집한 녹취록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녹취록의 어떤 신빙성은 굉장히 좀 폄하한 듯한 느낌이 네.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제기된 의혹과 또 오늘 말하는 것들 보면 되게 좀 안 맞는 부분도 많이 그렇죠. 있어서 굉장히 검찰이 규명할 부분이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사실 이 녹취록에 많은 수사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사실 이 녹취라는 것은 그 당시 상황에 담겨 있는 근거로 작동하기는 하지만 이게 취사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편집이 가능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 증명력이 뭐 매우 높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김만배 씨 측에서 주장했다시피 나는 녹취가 되는 사실을 그 당시에 알고 있었다. 예. 그래서 의도적으로 고의로 허황된 사실, 거짓 사실을 말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주장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네. 보통의 경우 갈등을 일으키는 상대방이 녹취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그 상황에서 먼저요, 녹취를 그냥. 그쵸. 녹취를 하는 하는 것 순간에. 같은데 네. 하지 마라라고 하거나 이걸 회피하는 선택지를 이제 선택하기 마련인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뭐 오해를 살 수 있는 말을 했다. 이 부분은 좀 믿기가 어렵고요. 다만 진짜로 700억 원을 받기로 했다라면 좀 악의가 안 맞는 사실관계들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700억 원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주기로 했다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만배 씨로부터 11억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을 했는데 네. 이게 뭐 이혼 소송 과정 등의 이유 때문에 빌렸다고 하는데 본인 돈 700억 원을 받기로 했다면 이렇게 11억 원을 굳이 빌릴 필요는 또 없었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가 어떻게 밝혀질 것이냐 이 부분도 또 규명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측근인 정민영 변호사 주장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천화동인 1호 주인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다라고 했는데 김만배 씨는 오늘 본인이 이제 1호 본인이 주인이라고 얘기했었고 주인이라고. 오늘 그 작심 반박하는 모습이 좀 보이면서 그 첫 질문에 그렇게 답을 했었는데 진술이 엇갈리는 건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 누구이냐, 실소유주가 누구이냐, 이 등장하는 어떤 시점과 그다음에 이 내용에 따라서 완전히 지금 얘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김만배 씨의 경우에는 오늘 나와서는 이제 실소유주가 본인이다. 네.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나다. 이렇게 굉장히 예.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보면은 이 천화동인 1호를 통해서 나온 배당금의 반은 그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소유주는 그분이라는 사람일 것으로 또 추정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정민영 변호사 이 사람의 경우에 이제 제출한 자술서를 보면은 또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진실이 어느 거냐 이 놓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첫 번째로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녹취된 어떤 사실들이 뭐 편집됐거나 뭐 과장됐거나 이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자신들이 예상한 것보다 좀 과다한 수익을 거두다 보니까 그 배분하는 과정에서 여러 얘기들이 나왔고 그 여러 얘기들을 가지고 서로 이제 허황된 주장을 막 하다가 그것들이 좀 뒤섞여 버린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오해가 발생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의 어떤 문제의 가능성도 첫 번째로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과거부터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돼서는 과거부터 여러 가지 사업적인 이해관계로 또 얽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뭔가 이 비용을 지출했다거나 서로 이제 비용을 달라고 하는 맥락들이 이 실소유주냐 아니냐의 문제와는 좀 별개일 수도 있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걸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그분이다라고 하는 거에서도 이제 볼 수 있듯이 실제로 실소유주가 있는데 이 실소유주를 감추기 위해서 지금 각자가 지금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맥락도 있는데요. 즉 만약에 이걸 전제로 한다면은 지금 정민영 변호사가 제출했다고 하는 자술서, 이 자술서의 어떤 여러 가지 신빙성이나 신뢰성 이런 것들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것이 본인이 어쨌든 지금 와서 자술서를 제출한 것인데 본인에게는 최대한 어떤 법적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정도로 제출한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의 경우에도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그분이 누구이냐에 대해서는 뭐 상당한 논란이 있더라도 좀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분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예.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을 그분이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게 뭐 여러모로 유동규 씨를 과연 이 김만배 씨가 그분이라고 불렀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도 사실 있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이 대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관계자들이 네. 자꾸 어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게 되거나 이러면은 어쨌든 주어지는 어떤 증거라든가 결정적인 이런 것들이 있어야 좀 그걸 바탕으로 또 수사를 할 텐데 이렇게 맞습니다. 1호 그 천화동 1호에 대한 소유주를 놓고도 이렇게 말이 바뀌는 상황에서 이거를
알아내려면 그분이라는 부분도 좀 그렇고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검찰이 굉장히 골치 아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그분이란 부분도 말이 엇갈리고 있는데 네. 녹취록에 알지 않느냐? 이 천화동인이 그분 것이라고 하는데 유동규 씨는 김만배 씨보다 또 나이가 어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과연 그분이라고 지칭했겠느냐? 그분이라고 지칭되는 대상은 유동규보다 더 윗선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들을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실체가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만배 씨도 내가 로비 자금 운운한 그런 녹취가 있는 것은 맞지만 사실 상대방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한 4천억 원 정도가 본인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득이 초과로 발생했던 시점입니다. 예. 2019년도에 부동산 지가가 확 뛰면서 그렇죠. 이득이 굉장히 많이 났는데 서로 이걸 로비 자금 운운하면서 뭔가 내가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돈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사실 실체가 있더라도 그 부분을 부풀려서 뭔가 돈을 더 가져가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한 부분은 있는 건지 네. 또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정영학 회계사 등등도 로비 자금과 관련해서 언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은 제외한 채로 녹취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로비의 실체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이것은 사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사실 부동산 한탕주의로 얼마나 큰 수익을 그동안 이 건설업자들이 내왔는지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것이 부조리하고 사실 이곳에 입주하는 이 당사자들 시민들에게는 그 이익이 제대로 귀속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이렇게 분노를 낳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규명돼야 되고 이게 말뿐이다, 녹취뿐이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사실 수사기관에서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현금 흐름, 자금의 그 내역 정도를 분명히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키맨이죠. 경찰이 이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한 상황이고 검찰도 외교부 측에 남 변호사의 여권을 무효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검경이 동시에 압박하고 있으니까 남 변호사도 뭐 자진 귀국하겠죠.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이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출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진 귀국을 실제로 할 것이냐는 좀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이제 검경의 압박 수위가 상당히 강해 보이는 것이 예. 지금 이제 검찰이 외교부에다 여권을 취소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권이 효력이 취소가 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남욱 변호사는 지금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불법 체류자의 신분이 그렇죠.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추방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뭐 돌아오고 싶지 않아도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일 테고요. 예. 그리고 인터폴하고 공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게 송환이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는 보이는데 다만 그런 이 상황이 가기 전에 자진 귀국을 해서 이 상황을 좀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키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남욱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 대장동 개발이 지금 민간합동 개발이 되기 이전에 민간 개발이 되던 시기부터 그 대장동 개발을 위한 이런 사업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설립을 하고 거기에 관여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대장동 개발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사실상 다 알고 있는 인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대장동 개발뿐만이 아니라 위례신도시 개발에도 일정 부분 자기 배우자하고 같이 예. 여기서 이제 좀 역할을 한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접점이 지금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초기 이제 화천대유가 부동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초기 자금을 이제 유치한다든가 이런 과정에도 상당히 많은 이제 본인이 직접 가가지고 그 투자자를 상대로 해서 설명하고 이런 역할을 다 했고 예.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강남에서 이제 이른바 뭐 법조타운 뭐 이런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이 수사가 본격화되니까 이걸 취소시키고 나갔다 이제 이런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전반적인 자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이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 등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지금 반드시 귀국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자진 귀국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본인이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하면 가장 이제 좋은 경우일 것이고 예. 만약에 강제 송환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문제를 풀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문제로 보여서 네. 좀 이 문제는 두고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남 변호사 귀국하면은 결정적 실마리가 좀 풀릴 거라고 예상하세요? 어떻게 좀 보고 그럴 계세요? 겁니다. 왜 예. 키맨이란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양 당사자들 간의 진술이 엇갈리고 주장이 배치되는 상황에서는 예. 사실 핵심 참고인 내지는 피의자가 해외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룬다거나 하는 전략을 구사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실체를 규명하고 퍼즐을 맞추는데 상당히 난항을 수사기관으로서는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에서 체류하다가 국내에
장기적으로 머무르기 위해서 사실 국내에 왔었는데 이 사건이 불거지니까 급하게 부동산 그리고 뭐 슈퍼카라고 불릴 수 있는 고가의 차량도 급히 처분을 하고 미국으로 다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무슨 말을 하기가 저어되길래 간 것인지, 그리고 이 남욱 변호사는 이 본인의 대학 후배인 정 변호사도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어떤 자리를 제안하기도 했고 예. 실질적으로 그 정 변호사가 이 공모와 관련해서 관여를 했고 지금 뭐 초과이익 환수를 제대로 했니 안 했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의 별동팀처럼 움직였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 연결고리가 어떻게 됐고 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본인이 무슨 역할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예.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핵심 당사자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인터폴 공조협조니 뭐 여권 무효화 조치가 강제성을 수반하진 않아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빨리 자진귀국해서 이 수사에 협조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젠 저희가 공수처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고발 사주 의혹 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예비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였던 지난해 4월에 검찰 조직이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에다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을 청탁했다는 이 의혹인 건데 손준성 보냄 고발장 초안, 이 최초 발신자와 전달 경로가 아직 이게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진척이 되겠습니까? 예, 사실 검찰에서 공수처로 이첩이 되면서 검찰이 예. 밝힌 그 수사의 종결 사항은 손중선 보냄이라는 그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이 조작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은 손준성과 김웅으로부터 조성은 씨로 연결됐다는 그 파일의 이동 경로는 확인이 된 것이고 예. 지금 손준성 검사로부터 더 그 윗선으로 경유를 하고 있지 못하는데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고발장, 검찰이 그 당시에 본인의 검찰총장, 수장을 위해서 피해자를 윤석열 전 총장으로 적시한 고발장을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검찰 내부에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지시 내지 묵인 하에 만들었다. 내지는 어떤 충성 경쟁 속에서 검찰이 내부에서 자가발전 형식으로 만들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예. 윤석열이라는 그 상수를 빼고는 윤석열 전 총장이 그 당시에 몰랐다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도 처음부터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사실을 좀 공표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조성은 씨 휴대전화에서 지난해 4월 3일 김웅 의원이랑 통화한 거 녹취 파일 2개 복구됐는데 그 내용 일부 공개됐잖아요. 근데 김 의원은 이제 통화 내용이 뭐 워낙 그 상황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서 기억나지 않는 입장을 거듭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녹취 파일 내용을 보면 김 의원이 우리가 고발장을 써서 보내줄 테니까 대검에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겨서 과연 이 우리가 누구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녹취 파일 만약 다 공개된다 그러면 화장 상당히 크지 않을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일단 조성은 씨가 이걸 뭐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녹취 파일을 본인도 이제 받아가지고 예. 이거 공개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결론은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뭐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되면 상당히 이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다만 이제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에 대해서는 뭐 확실히 밝혀질 것이냐, 이거는 이제 녹취 파일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좀 갈리겠죠. 예. 우리라는 건 누구인가를 그래도 시나리오를 좀 그려보자면 첫 번째로 김웅 의원 본인을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겠죠. 김웅 의원과 뭐 관계자들, 이 당시 미래통합당 관계자들이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고발 사주라는 이런 좀 사건의 어떤 명명은 이제 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거고요. 검찰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얘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드러난 이제 어떤 근거로 보면은 앞서도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건 아니에요, 사실. 검사로부터 이 고발장이 온 것은 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경우에서 손준성 검사하고 김웅 의원 두 사람을 이제 우리라고 부른 것이냐. 예.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 경우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번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동기들끼리니까 둘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직 검사가 책임이 있다면 뭐 도의적 차원에서 사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즉 두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 일이다라는 걸로 사건이 정리될 가능성이 그러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경우 가장 심각한 경우인데요. 이 우리라는 게 이 무슨 뭐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어떤 특수관계에 대한 게 아니라 검찰 조직 전반의 어떤 사정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검찰권 남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검찰의 정치적 독립 이런 것들을 스스로 훼손했다. 이런 예. 것들의 논란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고 바로 그 경우라면 윤석열 전 총장의 직접적인 어떤 책임 이런 것들을 부정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은 그 당시에 채널A 사건이 검언유착 사건 이렇게 돼 있는 그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검찰이 굉장히 여러 가지 애를 쓴 흔적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드러나고 있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많이 이 여러 가지 증거들이 기울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들이 앞으로도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고발장 초안이 손 전 정책관을 거쳐간 거냐, 이거를 이제 검찰이 공수처 입장에서는 흔적을 네. 밝혀내야 될 텐데,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전 총장까지 수사가 이어지려면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더 해야 될지 짧게 좀 한 말씀 네, 드리시죠. 사실 손준성 전 정책관으로서는 이 윤 전 총장의 지시를 받은 거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바로 네. 본인이 입을 여는 순간 그 윗선으로 경유할 텐데 그 윗선은 윤석열 전 총장밖에는 사실상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은 본인의 어떤 진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하거나 압수수색 당했음에도 뭐 비밀번호 등에 전혀 협조를 하고 있지 않은데 그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윤석열 전 총장 그 당사자에 대한 수사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피의자로 부르는 것 자체, 소환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서면 형식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마 조사는 불가피할 것이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무슨 해명을 할지 공수처로서는 분명히 들여다보려고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장동 개발 의혹,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 김민하 평론가,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